안녕하세요. 자, 10주차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세계관 수업은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수업 파트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기획서, 게임 기획서와 핵심,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게임은 어떤 세계에서 펼쳐지느냐 하는 게 오늘의 얘기예요. 이 10주차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관, 영어로는 뭐 월드뷰 내지는 월드빌딩 이렇게 표현해서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설정을 많이 쌓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게임 속에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를 설계하는 설계도예요. 플레이어가 그 세계를 믿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논리의 뼈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왜 게임 기획 과정에서 필수적인지, 그리고 장르에 따라서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번 주차 우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데요. 세계관은 감으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정리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서 또 장르에 따라서 세계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데요. 판타지나 SF, 호러 이 같은 세계관도 모든 중심이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스토리라인을 가졌다 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익혀봅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각자 게임에 기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세계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오늘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관이 중요하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구조로 세계관을 설계할 수 있다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게임을 기획한다 라고 해볼게요.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사냥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마법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몬스터는 왜 존재하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게임 시스템도 스토리도 캐릭터도 전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스토리보다 먼저, 시스템보다 먼저 설계되는 기획의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 1단계로 세계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2단계로 세계관의 구성에 맞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3단계로 장르에 맞게 세계관을 설계하는 방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게임 기획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설득력 있는 세계로 발전하는 출발점을 만들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세계관의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면 배경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야기나 게임이 작동하는 세계의 규칙, 질서, 의미,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장소나 시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인물과 사건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서사이론가 마크 J.P. 울프라는 분은 세계관이 텍스트 밖에까지 확장 가능한 일관된 허구 세계라고 정의했어요. 즉, 이야기가 직접 존재하고 등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한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죠. 게임에서는 이 세계관이 플레이어의 행동, 선택, 감정, 해석의 기준점이 되고 플레이어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동시에 그 세계의 논리를 학습하면서 플레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임은 디트로이드라는 게임이에요. 디트로이드 게임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디트로이드라는 공간에서 인간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드로이들이 자아의 감정을 획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가 아니고
안드로이드의 존재가 사회, 시스템 전체를 흔든다예요. 이 디트로이드 세계관의 핵심은요. 표면적인 세계관을 내서는 그냥 미래 도시다, 안드로이드가 있다, 인간과 갈등한다. 이런 SF 게임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딱 세 가지 시스템 질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질문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감정, 선택, 희생을 시스템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자유의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플레이어의 선택이 인격을 규정하겠죠. 세 번째 질문. 사회는 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폭력, 평화, 루트에 따라서 세계 반응이 변해요. 이게 세계관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세계관이 철학적 질문, 게임 시스템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게임적으로 본다면 디트로이드의 세계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절차적 서사에 따르면요, 이야기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해 생성되는 서사, 즉 분기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세계에 반영되는 거. 세계관은 배경 설명이 아니라 선택을 해석하는 규칙이라는 거죠. 이 디트로이드에는 선악의 게이지가 없어요. 공감, 신뢰, 사회적인 긴장, 인간 여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값으로 작동을 해요. 이건 세계관이 윤리 판단 장치로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플레이어의 선택, 세계 상태의 변화, 이후 장면 결말, 생존 여부 이런 것들. 자, 정리하자면요. 이 게임의 세계관은 플레이어의 선택이 사회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구조예요. 디트로이드의 세계관은 미래 도시의 안드로이드가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단순히 대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뉴스가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안드로이드를 대하는 법과 또 그 법 제도까지 흔들려요. 즉 디트로이드의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은 설명문이 아니라 선택이 누적되어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세계관은 배경이 아니라 플레이의 룰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디트로이드에서 플레이어의 선택이 결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 게임은 여전히 디트로이드일까요?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 구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디트로이드의 세계관은 미래 설정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선택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유형의 어떤 유형이든 게임에서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플레이어의 행동, 선택, 감정 이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플레이어는 시스템을 조작하는 동시에 그 세계의 논리를 학습하며 플레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관이 왜 필요할까요? 자, 게임은 재밌으면 되지 왜 굳이 세계관이 필요할까요?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제일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몰입, 이머전이라는 거예요. 게임에는 규칙이 없는 세계보다 이 세계에서는 이게 당연하구나 라고 이해되는 순간 훨씬 더 깊이 빠져들어요. 지금 보는 게임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게임 기획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요, 이 세계가 침묵과 기억 상실이라는 테마로 통일되어 있어요. 몬스터, 캐릭터, UI, 미션 구조까지 모두 불안과 결핍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세계관이 감정을 지배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의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캐릭터가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배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로 기획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세계관의 시스템 안에서 캐릭터들에게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이
이 세계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어울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구조에서 보면은 서막의 탈출의 낯선 목소리에서 진실의 숲속에 있다라고 해서 엔드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일관된 톤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획서는 국제기획공모전에서 게임기획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캐릭터들의 특징들도 소개하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친구들의 작품들도 좀 더 소개를 시켜줘 볼게요. 자, 그러면 제대로 세계관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5가지 정도는 반드시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공간. 이야기와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 물리적, 상징적 장소입니다. 단순하게 맵이 아니라 이 세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자연 관찰 공간 자체에 대한 학습과 탐험의 의미를 가지는 게임을 기획한 거였어요. 세계가 언제 이야기인지, 또 시간이 선형인지 순환형인지 붕괴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황금숲에 들어가서 황금 장수 풍뎅이를 발견하고 실제로 황금 장수 풍뎅이를 보존하고자 했던 탐험가의 욕심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동물을 수집하고 채집해요. 곤충을 수집하고 채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숲을 갈망하지만 그게 인간이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그 게임의 플레이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 비인간, 몬스터, AI 등 모든 행위의 주체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묘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왜 존재하는가예요. 앞서서 Sea of Silence에서는 몬스터들이 단순히 적이 아니에요. 세계가 붕괴가 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자, 그리고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죽음, 회복, 성장, 폭력, 허용의 범위들. 게임 디자인 이론가 제시 셀은 플레이어는 규칙을 배우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세계관의 규칙은 곧 플레이어의 학습 구조라는 거죠. 더불어서 밸류, 이 세계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존인가, 공존인가, 기억인가, 힘인가. 관계와 선택이 핵심의 가치일 경우 전투보다는 대화와 결정이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의 기본 축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만 작성한다고 해서 세계관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세계관을 조금 더 깊게 같은 설정이라도 어떤 세계는 얕아 보이고 어떤 세계는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차이가 다음에 4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일관성, 확장 가능성, 해석의 여지, 감정의 연결 이렇게 4가지 큰 맥락이 있어요. 먼저 일관성은요. 설정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상충되지는 않는가? 이게 학생 작업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다음으로 확장 가능성. 이야기를 더 만들어도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챕터나 아니면은 DLC, 그러니까 다운로드 컨텐츠 같은 경우 외전이 가능한 세계관은 처음부터 아예 여백을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에요. 해석의 여지는 솔직히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플레이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ea of Silence의 침묵은 설명보다 체험으로 이해되는 세계관이었어요. 사실 저 작품이 수상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높은 점수가 부여됐었어요. 또 감정의 연결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 세 개의 규칙이 플레이어의 감정과 연결되는가라는 건데 두려운 세계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세계의 논리가 플레이어를 불안하게 만들 때 세계관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독성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세계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하자라는 취지예요. 정보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게 원칙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감각적으로 세계관을 떠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구조화된 세계로 설계하는 학술적 로드맵에 가깝습니다. 이 세계관 설계는 보통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캐릭터와 이야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운데요. 이 방식은 세계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파편적 세계관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서사학과 게임 디자인 이론에서는 세계관을 위와 아래로 좀 더 구조적인 관계로, 즉 구조, 관계, 갈등, 서사의 순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지금 보셨을 때요. 세계관의 큰 틀을 설정한다라는 거는요. 세계의 성격을 정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틀이라는 거는 시대 배경, 문명 수준, 기술과 마법의 존재 여부 같은 세계관의 존재론적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떤 법칙 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단계인데요. 마법이 존재하는가? 기술이 지배하는가? 죽음이 절대적인가? 되돌릴 수 있는가? 개인이 중요한가? 집단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이후의 설정은 상위 규칙에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정치적 구조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계는 혼자 존재하지 않죠. 항상 힘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집단들 사이의 관계가 세계의 긴장감을 만들어요. 즉 2단계는 국가, 길드, 기업, 종족, 사회적 행위자를 설계하는 단계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각 세력이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욕망과 공포가 나중에 씨앗의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계관이 깊어지는 순간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설명할 때입니다. 세계관에 역사성이 부여되는 단계인 거죠. 자, 왜 지금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쇠퇴했는가? 왜 이 세계가 안정되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과거 사건에 있어요. 서사 이론에서는 이를 원인, 결과의 연쇄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설명이 아니라 현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장치인 거죠. 자, 주요 지역의 구조화가 필요해요. 이 세계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지리, 기후, 자원, 도시의 배치 같은 공간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는 단계예요. 게임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간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행동을 제한하고 유도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원이 희소한 지역은 갈등을 낳고 고립된 지역은 문화적 왜곡을 만들고 이동이 어려운 지역은 플레이 구조가 바뀝니다. 즉 공간 설계는 게임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세계관의 요소인 거죠. 자, 이렇게 앞에서 1에서 4단계까지는 모두 지금 얘기할 하나의 단계, 즉 핵심 갈등을 도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핵심 갈등은 세력, 역사, 공간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제국 간의 분쟁, 자원의 독점, 사라진 기술의 부활, 금지된 힘의 사용. 중요한 지점은요. 이 갈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면서 힘을 실는 부분은 스토리와 캐릭터의 배치예요. 하지만 이 스토리와 캐릭터가 배치가 되기 위해서 앞선 단계들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이 단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관 위에 캐릭터를 그냥 얹어 놓는 단계예요. 잘 만들어 놓은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캐릭터를 특정 위치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은 세계의 갈등 한가운데 놓여진 존재이고 선택 하나가 또 하나가
세계의 균형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캐릭터는 세계관의 설명자이자 세계관을 체험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설계할 때 나는 지금 어느 단계를 작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그렇다면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세계관을 설계해 놓고 그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또 없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세계관을 자유롭게 상상하는 영역이 아니라 장르라는 틀 안에서 설계하는 구조물로 바라볼게요. 게임의 서사 이론에서 장르는 단순히 분류표가 아니라 세계관의 나침판이자 제한 조건이 됩니다. 어떤 장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요소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요소가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즉, 장르는 이 세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미리 정해주는 설계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판타지는요, 세계관 설계가 가장 복잡한 장르예요. 판타지 장르는 마법, 신화, 다종족, 사회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세계관 설계를 할 때 법칙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법은 누가 쓰는가? 대가가 존재하는가? 결국에 신은 실제하는가? 상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세계관이 무너지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토대로 하는 또 다른 법칙 세계를 지켜야 하는 게 세계관에서의 판타지고, 이 판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칙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SF. SF가 뭐예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SF는요, 상상력이 아니라 가설에서 보통 출발을 해요. 기술, 과학, 우주 탐사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실험하는 장르예요. 이 세계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인간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시민권을 가진 사회라고 할 때, 또 기억을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세계. 이런 설정은 세계관이 아니라 사회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호러는? 이 호러의 세계관은요, 설명이 많을수록 망가진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에요. 노설명이라고 할게요. 자, 호러 장르는 폐쇄된 공간, 불확실한 정체성, 정체 모를 위협.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계관의 목표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여백을 유지하는 거예요. 괴물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요. 규칙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야 해요. 호러 세계는 논리보다 감정에 반응해요. 그래서 이 감정 반응을 우선으로 두고 봐요. 다음, 어드벤처. 어드벤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장르라고 보세요. 움직임을 전제로 세계를 설계합니다. 탐험과 발견이 중심이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반드시 확장 가능한 공간 구조를 가져야 돼요. 즉, 지역마다 다른 문화, 숨겨진 장소와 보물, 이동할 이유가 있는 세계. 이 장르는 세계관이 곧 플레이, 동기,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퍼즐 캐주얼, 죄송합니다. 퍼즐 캐주얼. 이 장르는 세계관이 앞에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명확한 규칙과 즉각적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세계관은 복잡한 서사를 설명하기보단 규칙을 직관적으로 납득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해요. 왜 블록을 맞추는가? 왜 색깔이 바뀌는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세계관은 장르는 세계관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세계관 설계를 도와주는 설계 가이드가 장르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만들 때 먼저 어떤 장르인지 정하지 않으면 세계관은 방향이 없고 커지기만 할 거예요. 챗GPT가 저한테
게임의 뼈대를 잘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게임의 제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관 문서를 초안으로 만들어주겠대요. 자, 먼저 세계관의 기본 법칙은 마법이 기원이 되고요. 그 마법은 수명을 대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마법 스킬을 사용할 때 HP가 아니라 수명 게이지가 감소하고 특정 이벤트에서 남은 수명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고 엔딩 분기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하대요. 자, 종족 구조가 이렇게 쭉 살펴봐요. 종족이 인간도 있고 엘프도 있고 그리고 드워프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인간과 엘프 사이에는 자원 확보와 생존 이것에 대한 예민한 구조적인 대립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어느 쪽이 완전히 악이 아니에요. 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드워프가 용의 균열과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자 형태로 나오네요. 자, 지리적인 것도 설계를 했고요. 게임에서 고레벨 지역, 날씨, 시야, 이동 시스템 제한하고 스토리의 핵심 던전 위치를 제공하는 지리적인 구조가 역할을 할 거래요. 자, 그리고 도시가 있는데 세 개의 심장부가 해당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플레이어가 선택해야 돼요. 길드 편일지, 제국 편일지, 아니면 제3의 세력으로 균형을 붕괴시켜 버릴지. 어렵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물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진짜의 목적은 유물을 균열에 대한 봉인으로 사용할 건지 완전 개방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따라야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테마를 정리를 해줬네요. 힘이 대가가 있다.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다음에 문명이 생존인가 파괴인가. 그다음에 중립은 존재할 수 있는가? 세계를 구하는 선택이 개인을 파멸시킬 수 있는가? 아마 지금 너무 개괄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의 기획에서에 들어가는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훨씬 더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생명계수에 대한 거, 라이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셨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하는 바인가 하는 부분은 또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챗 GPT한테 세계관에 대한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어떻게 보완하라고 할지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관에 대한 개요와 그 세계관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핵심 사건을 요약을 하고요. 그 세계 안에서 스토리의 중심 동력을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대립하는 세력, 아까 인간계와 그다음에 엘프들이 대립을 한다고 했죠. 그들의 투쟁 원인이 뭔데요? 또 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그것들에 대한 갈등이 명확하게 정의되면서 주인공이 해야 되는 일들, 역할, 주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거대한 세계 속에서 플레이어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그리고 목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플레이어가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계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사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 나갈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물리법칙, 종족구조, 세계지도, 주요 도시에 대한 설명과 인물, 그리고 주요 사건, 이것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계관 서술의 기존 템플릿에 맞춰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컨셉, 세계관, 핵심 시스템. 이게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컨셉은 첫인상이고요. 세계관은 결과적으로 이 컨셉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배경, 인물, 모든 것들에 대한 규칙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메모보드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건데 하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도출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설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는 구체적인 게임 플레이에 대한 얘기예요. 용을 어떻게 조련할 건지 아니면 용의 피를 가지고
내 생명을 줄여가면서 이 세계를 정화시킬 건지 그 정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는 컨셉, 세계관, 핵심 시스템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배경 디자인이 아니에요. 배경을 설정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관에서는 인물들과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세계관을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봬요. 안녕.